2025년 10월 2일, 대한민국은 10여일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모두가 기대와 여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 동부에 있는 한 주택에 살던 가족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2층 주택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둘 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큰 누나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좀 뭔가 잘못됐다고 바로 느꼈죠. 왜냐면 저는 큰 누나가 우는 건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국에 있던 남동생 이준수 씨가 큰 누나를 통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작은 누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 집에 불이 났는데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감이 많이 안 났어요. 그날 하던 일 바로 정리하고 집으로 일단 바로 향했거든요. 애가 여권이 없어 비상여권을 신청하러 그날 바로 달려가서 누나 집에 불이 났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비상여권을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아무런 걸 보여주지 않고 비상여권을 주긴 힘들어서 저한테 뭐라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사건이면 뉴스가 나왔을 것 같아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 일치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불탄 집을 보면서 진짜 저희 누나 집에 불이 난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왜 하필 내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믿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화재 나고 나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이 저희에게 연락 주셔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신문과 미디어에 기사로 나갈 예정이고 단순 화재가 아니고 이중 살인사건 방화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여동생도 입을 막고 있었고요. 너무 놀래서.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은 화재, 그건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중 살인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이민희 씨는 인도네시아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갑자기 울리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여동생 지민 씨가 보낸 메시지였고 창을 열자 제목에는 화재의 사건,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언니 새벽에 불이 나서 나랑 첫째 아들만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 지금은 병원에 와 있어. 처음에 이 메시지 받았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 조카가 장난을 좀 심하게 칠 때가 있어서 이거 이모 놀래키는 만우절 장난인가? 잠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충격적인 소식이 진실임을 깨닫고 주저앉아서 울다가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첫째 미니 씨.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동생 지민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한 상황. 지민 씨는 오클랜드 동부 버클랜드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13살, 11살 두 아들을 두고 남편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30대 부부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화재. 미니 씨는 회복을 한 동생 지민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동생은 그날 새벽에 자다가 공기의 뜨거움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문틈 사이로 문 전체를 집어삼키는 화마가 보였다고 했어요. 다행히 동생 방에는 밖으로 나가는 발코니 문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직관적으로 문을 열면 절대 안 된다. 바로 불이 들이닥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이 아니라 발코니 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발코니로 동생이 간 뒤에 아이들과 남편을 찾으려고 집 주변을 살폈는데 2층은 불길이 너무 커서 몇 발자국만 다가가도 머리카락이 녹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둘째 지민 씨의 집은 2층짜리 주택으로 동생 가족이 2층 전체를 사용했고 1층은 외국인 하숙생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지민 씨 가족 4명과 외국인 1명이 잠을 자고 있던 상황. 지민 씨는 방에 있는 발코니로 탈출했지만 남편 방에는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무사한 건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지만
2층으로 올라가기엔 불길이 녹아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동생은 이대로는 2층은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집을 반바퀴 돌아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 씨의 큰아들 13살 이군 역시 자다가 이상한 기분에 깼다고 했습니다. 그땐 이미 방 안으로 불길이 밀고 들어온 상황. 손을 뻗고 자고 있었는데 손끝까지 불 기운이 다가와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가 심각해 마시면 바로 죽겠다는 생각에 이불이 불에 타고 있었지만 그냥 집어들어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이 타는 것도 모르고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리를 깨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첫째 아들. 그때 큰아들이 2층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동생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안도감이죠. 아, 그나마 너라도 살아나서 나와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뿐이었대요. 그런데 1층에 내려와 있던 지민 씨는 당시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층 하수긴을 대피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2층은 녹아버릴 듯 뜨겁고 숨이 막혔는데 1층은 오히려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서늘한 괴리감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화재 감지기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걸리죠. 여기는 근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촉매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경찰도 이렇게 빨리 불이 확 됐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거는 뭔가 뭘 뿌리거나 촉매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붙어갖고 타다가 이게 확 하면은 그때쯤이면 뭐가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불이 나게 되면은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보통 그 같이 붙거나 이런 형태가 많은데 1층은 아무것도 없는데 2층만 확 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인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재 감지 같은 경우는 화재 감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주택에도. 근데 다 작동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럼 그건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무사히 탈출한 것을 확인한 지민 씨는 1층에 있는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가 온몸을 물에 흠뻑 적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작은 아들을 불 속에서 꺼내와야 되니까 그 1층에 2층으로 들어가는 실내 계단이 또 있는데 불이 이미 계단 쪽까지 붙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아들 이름을 계속 불렀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어느 순간 화염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깨면 하다가 그냥 목소리가 사라졌대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몸도 적셨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이제 오셔서 개입을 하셨대요. 못 들어가게. 이미 건물은 시뻘건 화마에 휩싸인 상황.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는 지민 씨와 첫째 아들을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친 후 불안해하던 그 소식. 남편과 둘째 아들이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확인받은 지민 씨. 지민 씨의 시간은 그때부터 멈췄다고 했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집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민 씨의 언니 미니 씨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것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저녁. 친인척들 역시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사고에 대한 정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을 기웃거리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추정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논을 했죠. 이게 전기차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뉴스에서도 전기차 화재 많이 이야기를 다루고 우리도 운이 나쁘게 그런 거를 당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화재 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이 저희에게 연락 주셔갖고 이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고 이중 살인사건 방화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여동생도 입을 막고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용의자를 알게 된 거는 화재 발생 후 한 3주쯤 지나서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경찰이 수사에 혼선이 올 수 있고 알려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3주 딱 지났을 때 용의자를 체포하는 그날에 바로 알려주셨거든요. 증거가 충분해서 한 남성을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라고. 자는 사람을 그 건물을 불을 질러서 죽일 생각이었다면 실제로 그럼 촉매제를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도 일반적인 화재와는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화재 조사를 하다 보면은 촉매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화재 성상을 금방 보거든요. 그럼 방화살인이죠. 문제는 피해자 가족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 경찰들한테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으면 잘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일부 가족이 죽고 일부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가족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정보로부터 배제된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불이 타가지고 이제 탈출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일부러 그러면 잠이 깊이 빠졌을 시간을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 생활 반경을 잘 알거나 이런 걸 알고 인위적으로 그 시간대에 불을 질렀다고 하면 가능하죠. 가족 전체를 노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열기가 들어오는 게. 짧은 시간에도 목재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그럼 숨을 못 쉬어요. 말도 소리 지를 것 같죠? 못 지릅니다. 왜냐하면 물이 뜨거워서 확 했는데 막 했어요. 그럼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용의자의 정체가 30대 장 씨였기 때문입니다. 지민 씨는 장 씨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 가족과 어떤 사이였을까? 동생 가족과의 인연은 6년 전 동생이 운영하던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거든요. 장 씨 부부가 이제 뉴질랜드 이민 올 때 제 동생의 채널을 보고 연락을 해왔고, 왜냐면 이사 오는 동네도 가깝고, 그리고 그 집 아들도 저희 둘째 조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다는 장 씨. 그는 지민 씨 가족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온 후 주변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처음부터 지민 씨 가족에게 친절했고 잘 대해줬습니다. 지민 씨 가족을 늘 챙겨줬고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동생 가족들 생각은 와, 이런 좋은 사람도 있네?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살갑고 친절했대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이해가 안 가고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절했던 그가 용의자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지인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장 씨는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 판금 도장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를 믹스해 색을 만들어 자동차에 도장을 해주는 회사. 그런 그가 지난 8월 중순 직장에서 해고되고 팔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해고된 후 뉴질랜드에 온 장 씨는 지민 씨의 남편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동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편 김 씨는 IT 쪽에서 일을 해와서 앱 개발을 잘했습니다. 둘은 회의 끝에 자동차 고장 수리 관련 플랫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해보자라고 둘이 동의를 했죠. 근데 실제 개발은 제보가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장 씨는 IT 기술이 없어서 개발에 직접적인 기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설립을 앞두고 지분이랑 뭐 이익 배분 이런 거 다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부는 실제로 일을 안 하는데 장 씨에게 40% 이상은 줄 수가 없고 40이나 뭐 60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장 씨는 그 부분에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당연히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동업 안 하겠다라고 돌아섰고,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제부는 이미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부은 상태라 혼자서라도 개발을 해야 됐거든요.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장 씨가 그건 자기 아이디어니까 그만두라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괴롭히고요. 매칭이 완전히 되죠. 왜냐하면 도장하는 사람들은 희석제를 많이 쓰거든요. 신나라든가 이런 것들, 휘발유 같은, 그리고 아세톤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용매제거든요. 강력한 용매지만은 불이 확 붙습니다. 폭발적으로 붙습니다. 그걸 적당히 섞으면은 화염병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런 거는 그런 페인트 도장 제조업자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 관련된 부분은 이 피해 가족들은 지켜봐진 사람들이고 용의자는 이것을 지켜봐왔던, 그러니까 일종의 선망이라든가 뭔가 같이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기대가 높은 사람과 기대가 없었다가 같이 뭘 하는 상태는 현실적인 일종의 수익이라든가 이익 배분이 다르죠. 이 사람 피해 가족들은 당연히 일한 만큼 터득 해낸다. 근데 용의자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본 어떤 것이 있었고 현실은 근데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수 있는. 가족은 경찰이나 수사당국을 통해 용의자나 범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장 씨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집으로 몰래 들어와 급격한 화재를 낼 수 있었을까? 일단 장 씨는 지민 씨의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 부부랑 저희 동생은 아이들끼리도 자주 놀고 집에도 자주 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 씨는 여러 번 방문했으니까 구조 같은 거는 완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동생이 집 문을 잘 안 잠그는 스타일이거든요. 뉴질랜드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냐라는 질문을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냥 대답을 하자면 집이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집이었다. 그렇다면 화재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당시 화재는 피해자들이 화마로 표현할 정도로 거세게 일어났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집을 전소시켰습니다. 이 화재 이후에 동생네 차고에서 10리터짜리 큰 물통 하나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10리터짜리 투명한 물통, 엄청 큰 물통이에요. 그 안에 투명한 분홍색 액체가 아주 얇게 바닥에 자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물을 병에서 다 따라내면 맨 밑바닥에 살짝 남아갖고,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 손톱 지우는 거 아세톤 딱 그 색깔이었어요. 아세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 설명이 되죠. 도장하는 사람이 쉽게 구하고 쓸 수 있는 것, 뿌렸을 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은 이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2층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2층만 노린 거네요. 그렇죠. 예. 1층까지 하기에는 10m는 너무 작죠. 10m 정도면 2층 정도 하기엔 적당하죠. 애초에 이 집을 태우고 싶은 게 아니라 2층에 있는 가족을 태우고 싶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한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칼을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자기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익숙한. 뉴질랜드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용의자의 이름과 얼굴도 곧 공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장 씨의 얼굴은 미디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가족들을 한국에 피신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용의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신원 공개하면은 힘들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벅차게 올 것 같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특히 저희 돌아가신 매형의 어머니는 거의 쓰러져서 며칠을 앓으시고 누워 계셨을 정도로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한 요청은 바로 거절이 됐는데, 그런 가해자의 요청은 승인이 됐다는 게 좀 불공평하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본인 아내와 애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저희 한테는 무슨 죄가 있었나 그들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뉴질랜드 법원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이 용의자의 가족들은 무사히 뉴질랜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범죄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돌연 태도를 180도 바꿔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민 씨 가족들은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장 씨는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개명한 장 씨. 또한 넘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급하게 넘어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한국에 이 사람 진짜 깨끗하게 살다 온 사람 맞나? 아니면 뭔가를 저지르고 도망 온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초범이 맞는 건가? 그날 집에 있던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불을 지르기 전에 화재 경보기도 껐다면 그 행동이 있잖아요. 연료를 짓고 곳곳에 자연스럽게 뿌리고 대담하게 화재 경보기도 끄고, 이거 진짜 처음 해본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전과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경찰이 하거나 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름 바꾸는 건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경험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이게 위험한 물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사람을 글로 죽인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불이 붙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게 꼭 살인인지는 몰라도 방화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범죄의 경험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장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은 1년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그 사이 고통은 오롯이 가족들의 몫입니다. 우리 제부는요,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IT 쪽 이런 거를 되게 잘 알아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 아니고 정말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욕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 여행 가면 돈 제일 많이 쓰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분이 우리 제보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우리 막내 조카 제부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주면 이모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인사 할 줄 아는 아이였고, 나이에 비해 마음이 깊고 예의도 바르고 잠잘 때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면 푹 자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줬던 두 사람이 이렇게 짧게 있다 갈진 몰랐어요. 저희 가족들도 보면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냥 평범 그 자체인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처음부터 가하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정을 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너무 가하게 잘하는 사람 정말 2번, 3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동업 같은 거를 이용해서 등쳐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피해 가족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노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잡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얻을 수 있겠다. 쉽게 속여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엄청 꼼꼼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 있는 거죠. 장 씨는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신변 보호를 하면서까지 가족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자신이 무죄를 증명해 나가기 위해선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면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뉴질랜드 경찰이 CCTV 수사 등을 통해 찾은 유일한 용의자이자 사건 전 유일하게 김 씨와 사업적인 갈등을 빚은 인물, 그리고 인화성 물질에 익숙한 인물, 장 씨.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혹시 다른 사건과 연결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